네, 그 다음은요, 전력용 콘덴서의 충전 용량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역률 개선을 위해서 Y결선, 델타 결선에서 투입한 이제 그 경우만 나와 있는데 이 충전 전류, 충전 용량과 관련된 공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A부터 Z까지 실기에 나오는 모든 충전 전류, 충전 용량 공식들을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교재를 통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이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전 용량이에요. 자, 교재에 델타, Y, 역률 개선을 위해서 만든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인위적인 친구들이고 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정전 용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 4이니까 제가 세개선을 그렸고 대지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전 용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일단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콘덴서의 능력이죠. 자, 제가 이렇게 콘덴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도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도체. 이 부분도 뭐가 되는 겁니까? 도체가 되는 것이고 도체와 도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절연체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콘덴서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콘덴서의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 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콘덴서와 정전 용량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콘덴서는 이거 자체, 실체를 콘덴서라고 하는 것이고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콘덴서의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에요. 콘덴서의 능력이 뭡니까?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 게 정전 용량이라고. 즉 정전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콘덴서는 전하를 그만큼 많이 축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일단 여기 도체가 있죠. 이 전선은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될 겁니다. 그럼 대지 역시도 도체죠. 우리가 접지를 하지 않습니까? 대지에 전류가 흐르니까 도체죠. 그리고 도체와 도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라고 하는 절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로 볼 수 있다? 이 콘덴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뭐가 있다? 콘덴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용량 C를 갖는 콘덴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강사님, 근데 밖에 나가면 이게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죠. 여러분들 전선 사이에 콘덴서가 달랑달랑 달려있으면 이거 뭐 지나가기도 힘들겠다. 이건 뭐라고요? 해석을 한 거라고. 해석.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랑 얘도 있으면은 다른 애들도 있겠지. 얘네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존재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전선과 전선 사이에도 절연체니까 전선끼리도 이러한 콘덴서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와 연결된 정전 용량이다라고 해서 대지 정전 용량. 얘는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정전 용량이다라고 해서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했고 이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을 합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했고 공식도 외우지 않았습니까? 대지 정전 용량 더하기 상호 정전 용량 한 다음에 3. 요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용 정전 용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실기에서는 요 공식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을 합한 것인데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그 과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상호 정전 용량 없애주시고 마치 이 작용 전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처럼 전선과 대지 간에 걸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크기가 얼마냐면은 그냥 CS 더하기 3CM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 전력공학 때 설명을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작용정전 용량 나오면은요.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린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구할 건데 우리가 콘덴서가 전하를 충전하는 친구니까 문제에서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 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아이고.
여기 삼지창이 보이시나요? 삼지창?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지창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본능적으로 Y결선이다 무조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Y결선이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에서 선이 몇 개 나오는 겁니까? 3개가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여기도 같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점에서 선이 몇 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Y결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으로. 자, 이렇게. Y결선. 자, 이렇게 그려도 같은 그림이라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일단 충전 전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콘덴서에 흐르는 IC 충전 전류, 콘덴서에 흐르니까 콘덴서에 C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C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전류니까 전압 나누기 임피던스가 될 겁니다. 자,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콘덴서이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존재하죠. 그럼 얘의 임피던스, 얘를 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분의 1이죠.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는 방향이니까 날리고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오메가 C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성간전압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성간전압이 주어지니까 여기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됩니까? 상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 상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고, 자, Z다라고 하는 것은 C를 옴으로 바꾸면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 위아래 오메가 C에서 이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오메가 C 약분되니까 오메가 C2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충전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2가 되는데, 자, 우리가 2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루트 3분의 V로 나타냈죠. 그래서 오메가 C의 자, 루트 3분의 V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요 V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실 거다 하면은 이제 오메가 C 루트 3분의 V 요걸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요 과정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실기하면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용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입니다. 우리가 용량은 삼상 전체분이라고 했죠. 여기의 용량, 콘덴서 하나의 용량은 뭐가 됩니까?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충전 전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IC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애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삼상이기 때문에 3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대입을 하겠습니다. 3, 2에다가 IC를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IC, 오메가 C 요 공식으로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오메가 C의 2가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3의 오메가 C의 2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V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신에 루트 3분의 V를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 해주시고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3, 3 약분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메가 C V제곱이라는 공식을 자,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어차피 V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실 거라면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E의 정체입니다. 얘의 정체. 얘의 정체가 뭐냐? 얘는 대지전압, 대지전압. 대지전압이 뭡니까? 전선과 대지죠.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지전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 대지라고 했습니다. 이 점 부분이 대지라고 했어요. 요 부분이 뭐예요? 얘가 대지죠. 얘가 대지잖아. 그럼 대지와 전선이죠. 대지와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얘잖아. 그냥 얘가 무조건 대지전압이라고요. 그리고 이 대지전압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눴다고. 왜? 대지와 연결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대지전압인데 이 콘덴서가 Y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Y결선의 상전압이 결론적으로 대지전압인데
Y결선은 무조건 선간전압이라는 게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대지전압이 나온다 하면은 자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다. 예외는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들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이다? 대지전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 건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자 전압 22,900 주어져 있고요. 자 주파수, 솔로 길이, 삼상 지중전 솔로가 있다. 이에 삼상 무브와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작용 전정 용량은 0.4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다. 얘 하나가 0.4가 되는 것이고, 자, 선로의 길은 7km, 전압이 22,900V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이 주어진 겁니다.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주어진 전압은 전부 다 선간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충전 전류 요거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2파이 F죠. 그럼 2파이에다가 F는 60Hz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뭘 넣어야 됩니까? C를 넣어야 됩니다. C. 자, C를 넣어야 되는데, C가 이제 킬로미터 퍼 마이크로 페럿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된다? 선로 길이 킬로미터를 어떻게 해요? 곱해줘야지 킬로미터 약분되면서 마이크로 페럿만 남겠네요. 자,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으로 바꿔주고 자, C 킬로미터까지 바꿔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C가 되는 것이죠. 얘가 의미하는 것이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어진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된다라는 것이고 뭐 용량은 동일하죠. 3EIC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3E 자 우리가 E가 뭐라고 했어? 대지전압이라고 했으니까 22,900 나누는 루트 3하고 위에서 구한 I를 곱해가지고 깔끔하게 풀었다. 근데 뭐 요 공식에 대입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오메가니까 2파이 곱하기 60 C는 뭐라고 했습니까?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7 넣어주신 다음에 뭐를 해주시면 된다? 전압 주어진 전압 22,900에 제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랑 더불어서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호 리액터 접지 문제가 나오면은 얘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소호 리액터 접지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소호 리액터 접지다라고 하는 거는 Y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 리액터로 접지를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액터로 접지를 하는 것이 소호 리액터 접지인데 우리가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 특징 중에 뭐 지락 전류가 가장 작다 하면서 병렬 공진 시 병렬 공진이라고 했죠. 병렬 공진이 뭡니까? 여기에 어쨌든 리액턴스의 크기와 여기 콘덴서 삼상 다 합친 콘덴서의 용량값이 없었다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얘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소호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라는 건데 그 말은 그냥 얘의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두 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더라도 그냥 똑같이 얘가 있던 없던 얘 용량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뭐 154kV 선간전압이 주어져 있죠. 이 154 얘가 주어진 것이고 선로 길이와 소호 리액터 대지 정전 용량 여기는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정전 용량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대지 정전 용량이 주어져 있다. 그럼 얘랑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다. 어찌됐건 요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메가 C V죠. 그래서 오메가 2파이 오메가 C 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에 곱하기 60 해주시고 0.0043이다라고 되어 있죠. 대지 정전 용량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이렇게 콘덴서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곱해준 게 뭐가 되는 겁니까? C가 되는 것이고 얘가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V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그냥 단위한선이죠. 오메가 C V 제곱 해주시면은 동일한 결과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콘덴서, 정전 용량, 충전 용량, 그리고 충전 용량 공식, 충전 전류 공식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를 역률 개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델타 결선, Y 결선에서 넣어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 공식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우리가 역률 개선을 위해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무효 전력의 이제 용량값, 이 용량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전 전류는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안 물어봐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타 결선이에요. 자, 델타 결선의 용량, 뭐 Q 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그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간전압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떻죠? 같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랑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합니다. 자, 용량을 구해야 되니까 삼상 전체죠. 이 콘덴서의 용량은 EIC가 되는 것이죠. EIC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결론적으로 3EI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EIC. 자, 그럼 여기서 3E가 되는 것이고 IC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이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E 나누기 오메가 C분의 1.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위아래 오메가 C를 곱하면 됩니다. 오메가 C 해주시면은 자,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C 약분하면 남는 거 3 오메가 C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3 오메가 C 2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E를 이제 선간전압, 문제에서는 이제 항상 주어진 전압이 이제 V가 될 겁니다. 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와 V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3 오메가 C 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잡히면은 E랑 V랑 왜 같은 거지? 이렇게 된다라고요. 아까는 E를 루트 3으로 E를 넣을 때 V를 루트 3으로 나눴는데 얘는 같네. 자, 우리가 작용정정용량 소리액터 용량에서 이 콘덴서에 걸리는 E라고 하는 것은 대지전압이었습니다. 왜? 전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콘덴서는 Y결선이기 때문에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무조건 상전압, 즉 대지전압이니까 주어진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걸리는 거잖아. 이게 당연한 거죠. 얘는 뭐예요? 이 콘덴서가 대지에 걸린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델타 결선 만들어준 거니까 주어진 선간전압과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델타 결선이 같다라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Y결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도 어렵지 않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머리가 빠딱빠딱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공식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이제 주어진 전압 V가 될 겁니다. V가 될 거고 여기 걸리는 전압 뭐가 됩니까? E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사실은 똑같지. 결국 Y결선 했을 때 한번 구해볼게요. 3회 얘도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흐르는 충전 전류 EIC가 되겠지. 그러면 EIC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회 2의 IC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2 해주시고 IC다라고 하는 것은 2 나누기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오메가 C분의 1. 동일하게 오메가 C 곱해주셔서 약분하면 3 오메가 C 2의 제곱 되는 거 맞나요? 얘는 3 오메가 C 2의 제곱인데 자, 얘는 Y결선이니까 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신에 루트 3분의 V가 들어가면 되겠죠.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3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오메가 C V 제곱이 된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전부 다 이제 V로 주어질 거니까 선간전압으로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공식들로 일단 암기를 하실 분들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델타 결선만 앞에 3이 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메가 C V 제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충전 용량은 여기서밖에 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C V 나누기 루트 3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Y결선, 델타 결선은 문제에서 아마 뭐 Y결선을 했다, 델타 결선을 했다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근데 가끔 안 알려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0년도 2회차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살짝 제가 변형을 했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전격전압 200V 전동기 역류를 개선하고자 해서 삼상 콘덴서를 이제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전체 콘덴서 용량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물어본 것이 콘덴서 한 개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률 개선을 위해서 콘덴서를 집어넣은 건 알겠는데 얘가 델타 결선인지 Y 결선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Y 결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 기호도 보면은 이게 델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그 기호는 델타가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콘덴서를 Y결선을 합니다. 왜 Y결선을 하냐? 자, 우리가 Y결선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뭐 동일한 전압이라고 했을 때 같이 비교를 해야겠죠.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됩니까? 델타는 요거 그대로 걸리잖아요. 맞죠? 근데 Y결선은 이 콘덴서에 루트 3분의 V 전압이 작게 걸리죠. 그러니까 콘덴서가 절연 파괴가 잘 안 일어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이 높아지더라도 절연폐가 잘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Y결선이 뭐다? 절연의 델타 결선에 비해서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Y결선을 쓴다. 문제에 별다른 조건 없으면은 절연에 용이하기 때문에 Y결선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문제 같은 경우도 요 공식을 쓰라는 거죠. 오메가 C V 제곱. 자, 그러니까 요 문제 이제 오메가 C V 제곱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라는 겁니까? 2.03이라는 거예요. 2.03. 볼트암페어로 바꿔야 되니까 10의 3승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뭡니까? 한 개의 정전 용량이니까 요 C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오메가 CV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오메가 CV 제곱.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에 자, 주파수 60으로 주어져 있고 60 해주시면 되고, V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200볼트가 되는 거죠. 200볼트에 제곱하면은 이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요 값이 뭐가 되는 것이다? 자, 정전 용량 C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 삼상 전체 용량이잖아요. 이 값은. 그럼 얘도 삼상 전체 C니까 3으로 나눠야겠네요. 계산한 후에. 이러면 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얘는요. 삼상 전체분이 아닙니다. 지금 구한 C는요. 요거 하나의 정전 용량을 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유도할 때 여기 봐요. 뭘 넣었어요? 오메가 C분의 1을 넣었잖아. 그렇잖아요. 이 C가 뭐예요? 이 C가 한 상의 C잖아. 한 상의 C를 넣은 거잖아. 한 상의 C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넣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상분의 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건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C 하나로 해야지. 요거 세 개를 다 넣어요. 그럼 뭔 전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C는요 무조건 한 상분의 C다.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죠. 한 상분의 C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충전 전류, 충전 용량입니다. 이 파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주세요. 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112페이지죠. 진상형 콘덴서의 설치 효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역률 개선 효과랑 사실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진상형 콘덴서를 설치를 했다라는 건 무효 전력을 줄여주었고, 무효 전력을 줄게 되면 이제 역률이 개선되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효 전류가 있고요. 유효 전류, 그리고 무효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를 합한 전류가 이제 전체 전류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9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자, 유효 전류와 평행한 선분, 무효 전류와 평행한 선분 그려주신 다음에 자, 대각선 쫙 그어주시면 얘가 이제 전체 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역률을 계산했다라는 것은 무효분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자, 달아준 만큼 무효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 즉 전체 전류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전체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역률 개선이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줄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률을 개선하면. 자, 이것만 하시면은
단답으로 출제가 될 거거든요. 단답 적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전력 손실이 감소하죠. 자, 우리가 삼성에서는 3i 제곱r이 전력 손실입니다. 여기 전류가 어떻게 되었다? 감소가 되었으니까 전력 손실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i 대신에 삼성이니까 p 나누기 루트 3v 코사인 세타 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맞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역률이 지금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역률 값이 증가했다라는 거, 코사인 세타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도 역률이 개선되면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전압 강화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압 강화 뭐 E인이 그냥 간단하게 IZ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럼 전류가 어쨌든 감소했으니까 전압 강화도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3번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이거는 역률 개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500입니다. 부하도 500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변압기가 불안불안하지? 이거 부하 용량 조금만 증가해도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하의 역률을 개선을 해서 이 부하의 용량을 어떻게 해요?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전류를 전부 다 뭐로 바꾸면 됩니까? 전력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뭐 전체 전력,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뭐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 그럼 보면은 이제 역률을 개선을 하니까 피상 전력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피상 전력 요거였는데 요렇게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부하의 용량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300이 됩니다. A 입장에서는 200의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여기서 설비 용량은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전기요금 경감.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한전 측에서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아시지 않을까?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13페이지 진상용 콘덴서의 개폐 현상, 여기서 스탑 해주시고, 자, 우리가 콘덴서를 갑자기 이제 투입을 합니다.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 콘덴서를 투입하게 되면 투입하는 순간 이 도립전류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도립전류 구하는 공식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께서 유도과정 하면은 한 3시간 걸려요. 유도과정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기억해 줍니다. 뭐라고요? 그대로 기억해 준다. 이거 공식만 알면은 다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에 1 플러스 루트 XL분의 XC 배가 되는 것이죠. 뭐가? 최대 도립 전류가. 그래서 이 최대 도립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니까 얘를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요, 114페이지 콘덴서의 부속기기입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를 그냥 역률 개선을 위해서 넣는다라고 배웠죠. 근데 그냥 얘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속기기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부속기기들에서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3개입니다. 요 3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방전 코일입니다. 이 방전 코일은 DC라고 해서 디스찰징 코일의 약자가 돼요. 이 디스찰지가 당연히 방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방전 코일의 역할을 적으라라고 하는데, 자, 이름만 보면은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하를 방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하를 축적하는 친구죠. 자, 전하를 축적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 잔류 전하라는 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남아있는 전하죠. 자, 이러한 잔류 전하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이 가가지고 얘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잔류 전하를 대지로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방출시킨다, 또는 뭐 전류를 방출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찌됐건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방전 코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전 코일의 역할을 적으셔, 이거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름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코일이다.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서 감전 사고를 어떻게 한다? 방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뭐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뭐 이런 말도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이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주어지고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시험에 물어보는 건 얘랑 얘만 물어봅니다. 우리가 별류기랑 달류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콘덴서 델타 결선이니까 당연히 전력용 콘덴서 SC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리액터인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방전 코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차단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단기 심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차단기 심볼이죠. 근데 삼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차단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 리액터 한번 가볼게요. 직렬 리액터. 우리가 직렬 리액터 하면은 사실 전력공학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고조파 제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콘덴서를 갑자기 투입하게 되면은 이 고조파라는 친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조파. 그럼 이 고조파,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근데 뭔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얘는 없애야 된다, 이런 느낌 드시죠? 고조파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조파가 홀수 고조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3고조파라던가 5고조파 이러한 애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왜 제거를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정상적인 전압, 정연파라고 하겠습니다. 정연파,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정연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고조파 보겠습니다. 이 3고조파는 정연파가 한 번 진동할 때 이 3고조파는요 3번을 진동해. 3번을. 그래서 3고조파예요. 이렇게 3번을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정연파에 3고조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두 개가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면은 이러한 파형이 된다라고요. 이러한 파형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형파라고 했죠. 이런 외형파가 발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고조파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3고조파와 5고조파 중에서 3고조파가 더 문제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3고조파를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직렬 리액터의 역할 뭐라고 했습니까? 5고조파를 제거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3고조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텐데, 자,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이제 델타 결선을 하게 됩니다.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3고조파가 우리가 다 배웠죠. 순환하게 됩니다. 맞죠? 3고조파가 순환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름이 좋아서 순환이지, 여기에 가둬놓는다라는 거죠. 감옥에 이제 집어 쳐넣은 거예요. 3고조파, 이 나쁜 애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말은 3고조파가 제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제거하면 됩니까? 5고조파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렬 리액터의 역할 뭐라고 합니까? 5고조파 제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5고조파를 어떻게 제거하냐? 그럼 우리가 일단 5고조파다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가 몇 배라는 거다? 기본 주파수의 5배라는 거죠. 3고조파가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했다라는 거죠. 그럼 주파수가 3배라는 얘기죠. 5고조파는 한 번 진동할 때 5번 진동하는 거니까 주파수가 5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고조파일 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렬 리액터의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 어떻게 됩니까? J 빼면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메가에 뭐가 있죠? 2파이 F가 있죠. 2파이 F. 근데 5고조파니까 F가 5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오메가 L이 그냥 5오메가 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XL을 뭐로 표현한다? 5오메가 L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5고조파일 때 이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아니라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용량성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2파이 F가 되는 거죠. 그럼 F가 5고조파니까 5배가 되니까 이 오메가 C도 5오메가 C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 때문에 뭐가 생긴 겁니까? 5고조파가 생긴 거니까 얘를 없애주면 되죠. 그러려면은 어차피 L 성분과 C 성분이랑 반대되니까 얘랑 얘랑 크기를 같게 해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직렬 공진에 의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를 같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오메가 L과 그리고 5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갖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오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렬 리액터의 용량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오메가 L 우리가 정상 상태일 때 오메가 L이잖아요. 얘의 용량이 궁금한 거예요. 맞아? 그럼 얘의 용량을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오메가 L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5를 넘겨주면은 25분의 1이 되죠.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5분의 1은 0.05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0.05 맞아요? 아니죠. 25분의 1 하면 0.04죠. 0.04. 미쳤나 봅니다. 자, 0.0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오메가 L이 뭐가 됩니까? 얘의 용량이에요. 얘의 용량. 직렬 리액터의 용량. 리액터의 용량이라고 할게요. 리액터의 용량. 교재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없네요. 직렬 리액터의 용량 할게요. 직렬 리액터의 용량.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메가 C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의 용량이죠. 맞아요? 그럼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요. 콘덴서 용량의 0.04배가 되면 된다. 그 말은 4%만 되면 오구조파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콘덴서의 용량이 100이다라고 하면 얘는 4만 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 이거는 리액턴스 저항 성분이잖아요. 얘를 왜 용량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P는 VI V 대신에 I, Z 넣으면 I 제곱의 Z죠. 맞아요? 근데 지금 직열이잖아요. 얘랑 직열 공진이니까. 그럼 전류 일정하죠. 그러니까 그냥 임피던스 성분을 용량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콘덴서 용량의 몇 퍼센트? 4%를 직열 리액터 용량으로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항상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직열 리액터는 실제로는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몇 퍼센트? 4%. 근데 실제로는 여유를 둬서 이제 6%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은 오고조파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량 공식 쭉 되어 있고, 자, 이론상 4%, 실제로는 콘덴서 용량에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6%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3고조파에 대해서 용량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삼성은 5고조파 제거가 많습니다. 근데 단상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고조파가 아니라 3고조파 먼저 제거를 해야겠죠. 단상에서는 3고조파를 제거를 못하니까 델타 결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델타 결선 3상이니까. 그래서 단상에서는 직렬 리액터는 3고조파 제거가 돼요. 역할이. 그래서 단상에서 3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용량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5고조파에서는 5오메가1과 5오메가 C분의 1을 같다라고 놨죠. 3고조파니까 주파수 3배니까 그냥 3오메가1과 3오메가 C분의 1 같다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9분의 1이 됩니다. 9분의 1은 소수점을 하면은 0.11 정도가 돼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콘덴서 용량의 11%다. 콘덴서가 100이면은 얘는 11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도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1%나 콘덴서 용량의 13% 여유를 둡니다. 그러니까 2% 정도 여유를 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14%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파트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콘덴서 회로의 부속 기기들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뭐 콘덴서 자동 제어 방식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쭉쭉 넘어가시고. 자, 콘덴서 이제 마지막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로 보시면은, 자, 우리가 117페이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서도, 자, 이번에 콘덴서 내부 이상에 대한 보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단답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한 번인가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가 콘덴서가 고장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났을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 1번은 외우지 않습니다. 2, 3, 4, 5만 외워요. 자, 첫 번째, NCS. 자, 우리가 공기업 뭐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뭐 아마 이제 대학생분들은 NC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NCS. 물론 뜻은 다르죠. 암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NCS. 그냥 콘덴서 내부 이상에 대한 보호. 첫 번째 NCS. 끝이에요. 그 다음 C는 우리가 N은 neutral. 중성점. C는 current. 전류입니다. S는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중성점 전류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MVS는 뭐예요? 전류를 전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NCS, MVS. 그 다음 전류 차를 이용한 전류 차동 방식. 전압 차를 이용한 전압 차동 방식. 너무 쉽다라고요. 그러니까 콘덴서 내부 이상에 대한 뭐 네 가지를 쓰세요. 그냥 NCS, MVS, 전류 차동 방식, 전압 차동 방식 하면 끝이 난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2번 출제됐네. 2번인데 자 그냥 이렇게 4개를 적성하라는 문제도 있는데 NCS, MVS의 기능을 적으시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들으면 알아요. Neutral Current Sensor요. 중성점 전류를 센서가 검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성점 전류를 검출한다. 이게 얘의 기능이에요. 얘는 중성점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콘덴서 내부 이상에 대한 보호 4가지를 물어봅니다. 콘덴서 고장났을 때 4가지 물어봅니다. 제가 가리고 있어요. NCS, MVS, 전류차동, 전압차동. 그리고 NCS의 기능 뭡니까? 중성점, 전류, 센서니까 감지, 방식. 검출. 미쳤다. 자, 중성점, 전류, 검출 방식. MVS는 중성점, 전압, 검출 방식.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림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물어보긴 합니다. 기출문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기능 물어보고 기능과 함께 나오는데 제가 이것만 가져왔네요. 자,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얘가 뭐냐면은 NCS예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얘는 MVS예요. 자, 어떻게 그리냐?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NCS는 중성점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니까 중성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준 다음에 1번 여기 빈칸에 그리라는 거죠. 연결을 해주고 전류를 검출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CT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MVS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성점 연결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Y결선입니다. 여기도 Y결선인데 뭐만 넣어주면 된다? 저항만 넣어주면 됩니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자, 실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NCS다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연결한 다음에 CT만 그려주시고 MVS다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연결한 다음에 Y결선 저항 R로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전력 퓨즈입니다. 이 전력 퓨즈는 PF, 파워 퓨즈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퓨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퓨즈는 용단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용단이 뭡니까? 녹아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을 용자에 끈을 단자 해서 용단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퓨즈는 녹아서 끊어져 버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유식하게 재투입, 다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퓨즈는 아주 신중하게 용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용단이 됩니까? 단락 전류가 흐를 때만. 이 단락 전류가 사고 전류 중에서 가장 큰 전류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를 때만 용단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사실 뭐 전력 퓨즈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퓨즈, 약호, PF. 자, 심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심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개폐기를 그려봤어요. 개폐기. 자, 개폐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달록입니다. 달록이. 이게 달록이 우리가 D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뒤에서 다 설명할게요. 자, 이 달록이 DS에다가 뭐를 한 거냐면은, 물결을 넣은 거예요, 물결. 이 물결의 의미가 퓨즈라는 거예요, 퓨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알 수가 있으면 이 기호만 보더라도 달록이의 기능과 퓨즈의 기능이 같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퓨즈 표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퓨즈는요. 자, 요렇게 그려도 되고요. 요렇게 그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채점 간부들이 매기다가 눈 빠지겠어요. 눈 빠지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껏 물결을 그려주시면 된다. 방향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력 퓨즈의 종류, 뭐 한류형 퓨즈, 뭐 비한류형 퓨즈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자, 교재 페이지 119페이지에 가로 3번에 전력 퓨즈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력 퓨즈 기능 두 가지인데 제가 나름대로 또 좀 바꿨어요. 글자를. 그래서 첫 번째,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과한다. 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리고 교재에 뭐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하면 너무 애매모호하죠. 단락전류로 바꾸면 됩니다. 단락전류를 차단한다. 자, 전력 퓨즈의 기능 두 가지를 적으시오 하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얘가 먼저 와야 됩니다. 단락전류를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전류만을 차단해야 되니까 부하전류 흐를 때는 안전하게 통과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배울 수가 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시원하게 또 넘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쭉 넘기셔가지고 120페이지 타 보호 기기와의 협조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 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요거 표 동그라미 다 지워버리고 동그라미 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퓨즈, 차단기, 개폐기, 달로기, 전자접촉기 우리가 뭐 배운 것도 있고 아직 안 배운 것들도 있죠. 얘네들에 대한 자, 무부하시, 부하시, 과부하시, 단락시 얘네들 동작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퓨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퓨즈를 설명하기 이전에 달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로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달로기다라고 하면 DS다라고 표현을 했고 단로기. 그래서 단자가 끊을 단자, 로자가 길로자죠. 길을 끊는다. 그래서 디스커넥팅 스위치. 디스커넥트 연결을 끊는 스위치라는 거죠. 근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무부하 시에만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만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거. 전류가 흐르면 얘는 절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 파워 퓨즈의 심볼을 봤을 때 DS에다가 퓨즈 기능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퓨즈는 무부하 시에도 회로 분리가 어떻다? 동작이 당연히 DS가 있으니까 가능하고 단락 사고 시에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하나 과부하 때는 당연히 동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락 시에만 용단이 돼야 된다. 뭐 퓨즈 어렵지 않죠. 차단기는 제가 만능이라고 했습니다. 무부하든 부하든 과부하든 단락이든 그냥 지멋대로 개폐가 가능하다.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자, 개폐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개폐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개폐기 안에 뭐 달로기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폐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뭐 부하 개폐기, 뭐 LBS 뭐 이러한 개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달로기, 차단기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애들을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부하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싹 다 가능해요.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부하 시에도 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부하까지도 좀 무리가 되겠지만 오케이. 근데 단락은 안 돼요. 단락은 너무 전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와 같이, 차단기나 퓨즈와 같이 소위 전문가들이 끊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개폐기는 무부하, 부하, 과부하 가능하고요. 자, 달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부하 시에만 가능하죠. 나머지는 불가능. 어쨌든 전부 다 전류가 흐르니까. 자, 우리가 전자접촉기는 개폐기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접촉기에서 사실은 과부하에 대한 보호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 개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과부하 보호 기능과 이 전자접촉기 요거 이제 전자접촉기 안에 과부하 보호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자접촉기에다가 이 과부하 보호 기능까지 추가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 개폐기여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하시는데 공단에서 이미 정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 접촉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전자 개폐기다 생각하셔가지고 얘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퓨즈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단점만 가지고 갑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이 단점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퓨즈의 전격 전압 나오는데, 자, 이거 정말 외우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암기법 거의 대마왕, 거의 전기계 암기법에 거의 뭐라더라? 암기법에 이제 맨날 암기법만 만드니까 이제 좋은 별명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암기법으로는 안 들고 나오는데, 야, 이건 어렵더라. 이건 너무 어려워요. 자, 이게 지금 교재에는 13.2kV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 추가했습니다. 왜냐면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채워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일단 위에 두 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위에 두 개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6.6, 6.9 요거 하나만 외웁니다. 6.6에 대한 퓨즈 전격 전압이죠. 6.9. 마치 이제 약간 1.1분의 1.2 차단기 전격 전압 느낌. 그리고 최대 설계 전압은 8.25. 자, 13.2는요, 15, 그리고 15.5. 요 두 개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게 암기법이 좀 약간 불안하다. 약간 지금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개그로 승화하겠다. 이왕 이럴 거 웃기기라도 하자. 자, 우리가 분명히 차단기 전격 전압 기억나시죠? 차단기 전격 전압 뭐라고 했습니까? 자, 22.9, 25.8, 66, 72.5, 154, 사실 170이었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이 오빠 키 170에 몸무게 72.5래라고 했죠. 근데 약간 170이 안 돼가지고 이거 원래 이제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170인데 나가면 다 169예요. 이 세상에 170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169, 168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 원래 170인데 퓨즈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169가 되었다. 먹지긴 합니다. 자, 뭐라고요? 퓨즈에서만 이 오빠 키 170에 근데 퓨즈한테 한 방 막았죠. 그래서 169 그리고 72.5다. 요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오빠가 어떻게 되었어요? 까였죠. 아, 까여가지고 제 친구가 또 소개팅을 받습니다. 또 소개팅을 받는데 이제 오빠 말고 연하. 요즘에 또 연하남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살이야. 와, 나이 괜찮아요. 23살인데 키 161에 몸무게 69. 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선자랑 싸워야겠다. 자, 뭐라고요? 이 오빠 키 170인데 퓨즈한테 한 방 맞아 169. 몸무게 72.5래. 아, 이제는 좀 연하를 만나야겠다. 23살짜리를 소개시켜줬는데 키가 161이고 몸무게가 69래요. 더 심각한 애를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뭐 사실은 좀 억지긴 한데. 자, 여기 69가 있죠. 이 69 좀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 오빠 숫자 순서만 바꿔서 이 오빠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나 이거 암기법 기발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DM이든 뭐든 연락을 해주세요. 이거 재촬영하셔라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얘랑 약간 변태처럼 여기가 빈칸이 뚫려져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퓨즈의 시간 전류 특성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퓨즈 특성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은 단시간 오용 특성, 용당 특성, 그리고 전차단 특성 이렇게 작성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다른 건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퓨즈는 용단되죠. 그래서 퓨즈 용단되기 전 뭐라고요? 퓨즈 용단되기 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퓨즈 용단되기 전 해가지고 용단 특성, 단시간 오용 특성, 전차단 특성.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쭉쭉 나갔습니다. 끝났네요. 퓨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퓨즈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요 피레기입니다. 자, 우리가 피레기는 LA라고 하고요, 라이팅 어레스터의 약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라이팅이다 하면은 어떤 의미죠? 번개라는 의미죠. 번개. 자, 우리가 번개를 좀 유식하게 한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레스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어레스트 하면은 체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체포하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그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피레기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 피레기는요, 범죄자가 아니라 번개와 뇌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 뇌 이러한 애들도 아주 위험한 친구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러한 친구들을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레기가 된다. 근데 감옥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로 방전시키는 것이 피레기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레기 이름에서도 이미 얘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번개나 뇌로 인한 이상전압이 발생할 거죠. 그러한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는 뇌로 인한 뇌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러한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피레기의 기능을 적으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노란색으로. 교재는 없습니다. 이상전압 내습 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대지로 이상전압을 방전을 하고 그 속류를 차단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속류를 차단한다. 이 속류가 뭔가? 자, 우리가 속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가 존재하는 것인데 항상 변압기와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림도 제가 병렬 연결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 피레기가 변압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전압이 꽝 쳤어요. 번개가 꽝 쳤죠. 이상전압이 내습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뇌에 의한 뇌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뇌전류. 그럼 이 뇌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친구죠. 그럼 이 뇌전류는 변압기로 가면 안 되겠죠. 엄청 큰 전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변압기로 갔다가 변압기가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이 뇌전류는 피레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압기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이 뇌전류는 피레기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니까 이 뇌전류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류라고 하게 돼요. 속류. 자, 속류라고 하는 전류가 뇌전류를 따라서 흐르는데 이 속류는요, 정상적인 전류입니다. 정상전류. 이 정상전류가 뭐냐면은 변압기로 들어가야 될 전류라는 거예요. 변압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 변압기로 들어가야 될 정상 전류라는 거죠. 그럼 이 속류는 대지로 방전되면 안 되겠죠. 그럼 피레기 입장에서 이 속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을 해야죠. 대지로 방전되면 안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이제 속류가 정상적으로 이제 변압기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레기의 기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속류를 차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알 수 있죠. 이 피레기의 기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또는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이 속류는 어떻게 한다?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레기고요. 약호 LA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단선도형은 뭡니까? 삼상을 선 한 개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피레기 한 개만 그려주시면 되겠고, 복선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 선을 다 표현을 했으니 이 피레기는 한 쌍마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 심볼은 이렇게 되고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 왜? 대지로 전류를 방전시켜야 되니까 대지와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접지를 해야 된다. 그래도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심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런 심볼도 있고 요런 심볼도 있어요. 요런 심볼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냥 화살표를 좀 크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도 피레기의 심볼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능들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속류의 의미가 됩니다. 왜 이름이 속류일까요? 이 속자가 후속편할 때 속자입니다. 후속편이 뭐죠? 원작이 잘 되면은 원작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가 됩니까? 후속편이 되는 겁니다. 속류도 마찬가지죠. 뇌전류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다 라고 해서 속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류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은요, follow current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ollow current. 우리가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하시죠? 이 팔로우가 뭡니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전류를 따라서 흐르는 정상전류다 라고 해서 속류가 된다라는 거,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은요, 피레기와 피레 시스템의 비교입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단답형으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전기 산업기사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출문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사실 요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요, 이 피레기의 설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치부 위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설치 위치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네 개를 다 써라, 요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쉽게 출제되면은 빈칸이 뚫려져가지고 빈칸을 채우라는 식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암기하시면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송배전 첫 번째 할 때 전력 개통이라는 걸 배웠죠. 전력 개통 뭐였습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을 유식하게 전력 개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 개통 과정만 좀 이해하시면은 얘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는지 그 과정만 아시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다고요. 제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럼 초고압으로 송전을 하겠죠. 송전을 하면서 어디를 거칩니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거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배전용 변압기로 가죠. 배전용 변압기. 그래서 배전용 변압기를 제가 줄여서 배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배전용 변압기 적기가 귀찮아요. 그냥 배편.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배전용 변압기로 갑니다. 배전용 변압기에서 이 배자가 나눌 배자라고 했죠. 전기를 이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수용가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수용가로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전기실이, 아파트 사시는 분 전기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배전용 변압기가 지하로 갑니다. 지하 전기실로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기실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수용가로. 맞죠?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번개가 꽝 하고 칩니다. 꽝 하고 치면은 이상 전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번개가 꽝 하고 치면은 이상 전압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상 전류가 뭐 배전용 변압기를 따라서 쭉 해가지고 우리 수용가까지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상 전압을 보호하는 기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피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레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있어야겠지.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만 기억하시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입구와 출구에 설치를 해야 된다. 2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 배전용 변압기 여기에 있죠. 여기가 이제 특고압.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고압이었어요. 그래서 특고압, 고압 측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3번,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그러니까 여기 수용장소죠. 수용장소의 인입구. 인입구에 피레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공전선과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것.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건 여기죠. 우리가 배전용 변압기 전선은 가공전선입니다. 밖에 있는 전선이죠.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전선인데, 실제 우리가 전기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중전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전선에서 지중전선으로 체인지되는 요 적sob점에 우리가 반드시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피레기 관련 용어입니다. 저희가 피레기 관련 용어 교재 수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정의를 써라.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나오는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레기 전격 전압이고요. 두 번째는 피레기 제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피레기 구비 조건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피레기 구비 조건은 뭡니까? 피레기가 갖춰야 될 조건, 요것을 이제 구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이제 5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요, 이 방전내량이 클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가는 내용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4개가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그래서 요 4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1번과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또는 우리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피레기 입장에서는 이상 전압이 발생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번개가 꽝 하고 친 겁니다. 번개가 꽝 하고 쳤을 때 방전 개시 전압이 뭐냐면은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다. 즉 피레기가 동작하는 전압이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상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이 피레기가 방전을 시작하는 이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에어백이 터지죠. 근데 에어백이 터질 땐 언제 터져야 됩니까? 사고가 났을 때 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어백은 사고가 났을 때는 잘 터져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평상시 사고가 안 나요. 운전하고 있어. 근데 에어백이 터져.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는 잘 터져야 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잘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커트라인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에어백이 터지는 그 커트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야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에어백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레기가 방전을 시작하는 이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야죠. 그래야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피레기가 동작하죠. 커트라인이 낮아야 되니까. 그럼 상용 주파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피레기가 동작하면 안 되겠지. 사고가 났을 때만 동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피레기가 방전을 시작하는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 두 개 내용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한 전압이 낮을 것인데 이 제한 전압과 관련된 단답 문제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 전압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이거를 외우지 않고 작성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의 파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왜? 얘네들이는 병렬 연결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상 전압이 꽝 쳤습니다. 그러면 피레기의 전압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가 이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변압기가 박살이 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레기는 변압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전압이 들어왔는데 이 전압을 넘기 전에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이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방전을 개시한 전압이니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되는 겁니다. 또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피레기가 동작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피레기가 이제 동작을 시작했으니까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쭉 떨어집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살짝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전압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것이 뭐냐면은 얘가 바로 이제 제한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한 전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피레기가 지금 동작하고 있을 때요. 그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피레기가 동작 중에 또는 피레기가 방전 중에 어디에 걸리는 거?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요거는 이제 교재는 없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피레기가 방전 중, 피레기가 동작 중에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지금 충격파 전압이니까 충격 전압이다. 이렇게 적으시면은 정답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피레기 제한 전압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왜? 이 제한 전압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피레기에도 걸리지만 변압기에도 걸리는 겁니다.
변압기에 큰 전압이 걸려서 좋을 게 없죠. 저런 파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제한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레기가 아니라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어야 되니까 이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제한 전압이 낮을 것. 그럼 마지막에 속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할 수 있을 것.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4번에 방전내량이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레기의 능력은 뭡니까? 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전을 하는 그 량, 능력이 좋다. 요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전내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피레기가 방전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피레기 전격전압도 한번 봐야겠죠. 이 피레기 전격전압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22.9kV의 피레기 전격전압이 이제 18k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kV가 이제 피레기의 이제 전격전압인데 이 18kV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속류를 이제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8kV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격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압이 되는 거죠. 18kV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속류를 차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격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 전격전압은 뭐라고요?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높은 교류전압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피레기 용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레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뭐 피레기 구조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거의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것들도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보시면은 바가 나와 있죠. 125페이지에 피레기의 전격 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레기 전격을 산정을 할 때 크게 계산식에 의해서 전격을 산정할 수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전격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접지 계수에다가 여유도를 곱하고 그리고 V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고 호용 전압인데 자, 옆에다가 이 최고 호용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레기 전격 산정할 때 접지 계수 곱하기 여유도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하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접지 계수라든가 여유도라든가 이런 건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다. 근데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압 앞에서 다 외웠죠. 바로 이제 기출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다 곱하면 됩니다. 자, 1호석kV 중성전 집저대지 계통에 피레기 전격 전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계수, 알파 값 주어져 있고요. 유도 계수 또는 뭐 여유도라고도 합니다. 얘네들도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0.75 다 곱하면 돼. 그냥 주어진 거. 그리고 1.1 해주시고 자, 중요한 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인데 154kV 공증 전압 154kV 차단기 전격 전압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빠 키 170에 몸무게 72.5래 하면서 키 몇? 혀를 씹었네요. 17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70 그냥 곱해주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맞죠? 저희가 170kV니까 자 곱해버리면은 kV로 나오겠죠. 140.25kV가 되는데 지금 선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얘보다 크고 가까운 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144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시면은 정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 154kV 차단기 전격전압 170이다. 이 내용만 아시면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구해봤고요. 규정에 의한 이제 전격 전압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암기하면 좋겠으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요 밑에 있는 숫자들 있죠. 얘네들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자 22.9kV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2.9kV에 대한 전격은 조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22.9kV의 피레기 전격 전압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8kV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전선로로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전선로에서는 22.9kV 피레기 전격 전압 18kV. 근데 이제 22.9kV인데 변전소에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21kV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22kV는 뭐가 됩니까? 24가 돼요. 요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자, 24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되죠? 72
2가 된다. 자,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 18 얘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 24 곱하기 3 하면 72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2씩 해주시면은 144, 288 하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전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22.9kV 변전소일 때 21 배전솔로일 때 18 요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로 22.9kV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변전소인지 배전소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요 경우는 이제 배전솔로입니다. 배전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배전솔로보다는 변전소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변전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변전소는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얘는요 1차 측이요 1차 측이 50kV 이상인 경우 이 경우를 이제 변전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변전소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변전소가 자 1차가 154고 2차가 22.9kV 이러한 변전소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가 50을 넘지 않는다. 그럼 전부 다 이제 배전솔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그림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제가 이제 도면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도면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154, 1차 154라고 되어 있고요. 2차가 22.9k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1차가 50kV 이상이니 아, 변전소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지금 1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예요. 1차가 위쪽이고 2차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얘를 기준으로 얘가 1차, 2차. 요 TR 1차 측, 전부 다 1차고요. TR 2차 측, 여기가 다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차에 지금 여기 피레기가 시설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우리가 2차 측이다 하면은 22.9kV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22.9kV 피레기인데 1차 측이 154, 50kV 이상이니까 뭐로 본다? 변전소로 봐서 여기에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변전소일 때 21kV라고 했죠. 이 경우는 이제 21kV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자 1차에도 피레기가 달려있죠. 그럼 얘의 전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154kV 피레기 전격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154일 때 144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된다? 144k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전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배전솔로로 출제될 거예요. 제가 일단 예시도 변전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사에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공사기사에서 가지고 온 거고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1차가 얼마입니까? 22,900이죠. 그럼 2차가 지금 뭐 380, 220 나와 있는데 얘 두 개가 전부 다 2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38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얼마죠? 220이죠. 그러니까 220은 상전압이고 380은 성간전압이에요. 왜냐면 2차 측 보시면 Y결선이죠. 그러니까 Y결선이기 때문에 2차 측 전압을 두 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차는 뭐가 됩니까? 이쪽은 전부 다 22,90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22,900에 지금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뭐 1차 측이 154거나 50kV 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배전솔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배전솔로. 우리가 배전할 때 쓰는 22.9kV라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 LA의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배전솔로니까 그냥 18kV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피레기의 공칭 방전전류인데, 저희가 이제 뭐 배전솔로일 때는 공칭 방전전류 2,500A, 뭐 66kV일 때는 뭐 5,000A, 124kV 이상이다, 10,000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고, 시험 문제에 동일한 표가 주어지고, 여기 빈칸이 뚫립니다. 그럼 이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2,500이죠. 곱하기 하면 5,000. 5,000에 곱하기 하면 10,000. 요 수치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에 설치다라고 되어 있고, 뭐 피레기 설치했지 앞에서 다 했던 내용. 뭐 열폭지원사. 뭐 이런 것들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레기는 요 정도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은 뭐 기출문제에서 막힐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서지 흡수기입니다. 이 서지 흡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옥내용 피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피레기 배웠죠. 조금 전에 배운 거는 옥외용 피레기고,
이 서지 흡수기는 옥내용, 집에서 쓰는 피레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도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피레기는 LA라고 적지만 얘는 SA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 무슨 뜻인가? 서지 옵졸버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서지를 옵졸버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뭔가 서지를 흡수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전압을 흡수하는 것 같고 피레기와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서지 흡수기와 피레기는 반드시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서지 흡수기는요, 어떤 서지를 흡수하냐? 개폐 서지를 흡수를 합니다. 개폐 서지. 자, 무슨 서지라고요? 개폐 서지를 흡수한다. 개폐 서지는 언제 발생합니까? 말 그대로 개폐할 때. 무엇을 개폐할 때? 차단기를 개폐할 때. 자, 차단기 중에서도 진공 차단기 있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차단기라고 했습니다. 이 V12가 개폐할 때 뭐가 가장 크냐면은 개폐 서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은 이 V12는요, 고속도로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차단을 하다 보니까 열고 닫을 때 이러한 서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서지에 의한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폐 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개폐 서지가 이제 V12 2차 측 부하 측으로 가게 되면은 부하가 그냥 박살이 난다 이거죠. 그럼 반드시 이 개폐 서지를 흡수하는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서지 흡수기의 위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저기 V12가 있죠. 자, 우리가 VS 뭐 진공 개폐기인데 VS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V12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V12, 자, 우리가 위쪽을 일반적으로 1차 측, 아래쪽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그럼 V12의 2차 측에 여기는 몰드 견압기가 걸려 있고 여기는 M이다라고 하는 건 모터가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V12에서 개폐를 할 때 개폐 서지가 발생하는데 이 서지가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2차 기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된다? 요 사이에다가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서지 흡수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서지가 여기서 발생해서 부하 측으로 가니까 V12와 우리가 V12와 보호하려는 기계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사이에 반드시 서지 흡수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의 전단, 그리고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V12 후단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도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림에서 이 SA를 직접 그려라 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V12와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그 사이에 SA가 시설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서지 흡수기의 적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12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게 서지 흡수기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유입식이라든가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서지 흡수기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유입식 이런 애들은 절연 내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개폐 서지가 들어오더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실제 시험에는 요 표가 지워지고 다 빈칸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인지 불필요인지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유입식과 콘덴서만 불필요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짝대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콘덴서 유입식은 불필요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자, 어찌됐건 이제 V12에 이제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일단 V12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 V 보시면은 이 유니콘의 뿔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유니콘의 뿔이 생각나요. 그럼 V12 보시면서 유니콘의 뿔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유니콘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은 불필요하다. 유니콘은 불필요하다. 이러면서 이 표를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12 나오면은 V
유니콘을 생각을 해주시고 유니콘은 없으니까 UEC 콘덴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 표를 암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지 흡수의 전격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산업기사에 잠깐 등장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서지 흡수기의 공칭반전 전류 요거는 좀 외우기가 쉽죠. 5kA니까. 자, 우리가 서지 흡수기 단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5kA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2.9kV의 전격 전압. 자, 우리가 피레기의 전격 전압, 서지 흡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옥내용 피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뭐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는 않지만 22.9kV에서는 피레기 배전솔로의 전격 전압 18kV랑 일치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머지 3.3일 때는 4.5고 6.6일 때는 7.5인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서지 흡수기의 전격이 있구나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지 흡수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